새벽 3시 47분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한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강도연이 자택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머리 뒤쪽을 둔기로 가격당한 채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격투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아는 사람을 맞이하듯 문을 열어줬고 등을 보인 채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 그의 제자였던 형사 윤서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피로 쓰인 두 글자였다. M3. 강도연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이것을 남겼다. 이것은 범인을 가리키는 단서인가 아니면 다음 희생자를 예고하는 암호인가. 5년 전 강도연은 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박재현을 잡았다. 체포 당시 박재현이 남긴 마지막 말이 있었다. 세 번째는 당신이다. 그리고 2년 전 박재현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윤서연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강도연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프로파일러로서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윤서연만이 풀 수 있도록 설계된 암호였다. 72시간. 과거 박재현의 살인 패턴이 그랬다. 3일마다 한 명씩. 그렇다면 다음 희생자가 나타나기까지 남은 시간도 72시간이었다.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범인은 한 발 앞서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 3시 47분이었다. 형사 윤서연은 잠결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팀장 이름이 떠 있었다.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한 가지 의미였다. 사건이 터진 것이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다. 팀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강도연 프로파일러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윤서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강도연. 한국 최고의 범죄 프로파일러. 자신의 멘토였던 사람이었다. 서둘러 옷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윤서연은 3년 전을 떠올렸다. 자신이 형사가 되고 처음 맡은 살인 사건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던 자신에게 강도연이 다가와 범죄 현장은 범인의 심리를 보여주는 무대라고 말했었다. 그때부터 윤서연은 강도연의 프로파일링 방식을 배웠다. 하지만 1년 전 둘은 한 사건을 두고 크게 다퉜다. 윤서연은 증거를 중시했고 강도연은 직관을 믿었다. 결국 강도연의 방식이 맞았지만 그 과정에서 용의자 한 명이 다쳤다. 윤서연은 강도연의 독단적 수사 방식을 비판했고 둘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그 후로 윤서연은 강도연을 멀리했다. 만나면 서먹했고 연락도 끊겼다. 마지막으로 강도연을 본 것은 2달 전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강도연은 뭔가 말하려다 그만뒀었다. 윤서연도 그냥 지나쳤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현장에 도착했다. 강도연의 집은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다. 이미 경찰 차량 여러 대가 도착해 있었고 감식반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윤서연은 출입 통제선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팀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팀장의 표정이 심각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도연의 시신을 봤다. 책상 앞 의자에 앉은 채로 죽어 있었다. 머리 뒤쪽에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다. 한 번의 타격이었다.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 손상일 것 같았다. 시간은 어젯밤 11시에서 자정 사이로 추정됐다. 윤서연은 시신 주변을 살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현관문도 안쪽에서 잠긴 상태였다.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다. 격투 흔적도 없었다. 강도연은 습격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문서 파일이 열려 있었다. 최근 사건 분석 자료였다. 그 옆에는 수첩과 펜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강도연의 오른손이었다. 손가락 끝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 손으로 쓴 것이 분명했다.
윤서연은 바닥을 봤다. 시신이 앉은 의자 옆 바닥에 피로 쓴 글자가 있었다. 혈흔 분석반이 촬영을 하고 있었다. 윤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봤다. 두 글자였다. M3. 선명했다. 강도연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이것을 남겼다. 이것은 다잉 메시지였다. 범인을 가리키는 단서일 수도, 다음을 예고하는 경고일 수도 있었다. 윤서연은 그 글자를 응시했다. 팀장이 다가와 저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강도연이 남긴 것이라면 의미가 있을 것이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암호일 가능성이 높았다. 감식반장이 보고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은 모두 피해자 본인의 것이었다. 외부인의 흔적은 없었다.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은 흉기를 가져갔거나 아예 현장에 없었던 것 같았다. 매우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윤서연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책장에는 범죄 심리학 서적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다. 벽에는 과거 사건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강도연이 해결한 사건들이었다. 윤서연은 그중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5년 전 연쇄살인 사건이었다. 피해자가 3명이었던 사건이었다. 범인은 박재현이라는 남자였다. 강도연이 프로파일링으로 잡아낸 사건이었다. 당시 큰 화제가 됐었다. 박재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년 전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윤서연은 그것을 기억해냈다. 그때 강도연이 격렬하게 반대했었다. 박재현은 아직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더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재현은 출소했고 사회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강도연이 죽었다. 5년 전 사건과 연결이 있을까? M3라는 메시지는 세 번째 피해자를 의미하는 걸까? 당시 박재현의 피해자가 3명이었다. 그렇다면 강도연이 네 번째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윤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자세히 봤다. 열려있는 문서는 박재현에 관한 분석이었다. 강도연은 최근까지 박재현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문서에는 박재현의 출소 후 행적, 거주지, 만난 사람들의 명단이 정리되어 있었다. 마지막 문단에는 강도연의 추론이 적혀 있었다. 박재현이 다시 범행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계획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문서의 마지막 수정 시간은 어젯밤 10시 23분이었다. 사망 추정 시간 1시간 전이었다. 윤서연은 수첩을 펼쳤다. 강도연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대부분 사건 관련 메모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제 날짜가 적혀 있었고 짧은 문장이 하나 있었다. 그는 알고 있다. 그 아래 줄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부분만 찢겨나가 있었다. 팀장이 다가와 뭔가 발견했느냐고 물었다. 윤서연은 수첩을 보여줬다. 팀장은 표정이 굳어졌다. 강도연은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 페이지를 찢어갔다.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는 사람의 범행이었다. 강도연이 문을 열어준 이유도 설명이 됐다. 강도연은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고 집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등을 보인 순간 공격당했다. 범인은 강도연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먼저 제거한 것이었다. 윤서연은 다시 바닥의 메시지를 봤다. M3 강도연은 죽어가면서도 이것을 남겼다. 찢겨진 이름 대신 이 암호를 남긴 것이었다. 왜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을까? 시간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윤서연은 문득 깨달았다. 강도연은 범인이 현장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다. 만약 이름을 직접 쓰면 범인이 그것을 지울 것이었다. 실제로 수첩의 이름은 찢겨졌다. 하지만 M3라는 암호는 범인도 의미를 몰랐기에 그대로 둔 것이었다. 이것은 윤서연을 위한 메시지였다.
강도연은 자신의 제자만이 이 암호를 풀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었다. 둘 사이에만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윤서연은 박재현 사건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쳤다. 5년 전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읽어나갔다. 첫 번째 피해자는 김민수라는 30대 회사원이었다. 퇴근길에 실종됐고 3일 후 한강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였다. 두 번째 피해자는 이정이라는 40대 주부였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역시 3일 후 외곽 야산에서 발견됐다. 사인은 동일했다. 세 번째 피해자는 박성준이라는 20대 대학생이었다. 도서관에서 나온 후 실종됐고 같은 방식으로 사망했다. 세 사건 모두 72시간 간격으로 발생했다. 범행 수법도 동일했다. 하지만 피해자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웠다. 나이대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달랐다. 직업도 직장인, 주부, 학생으로 제각각이었다. 당시 경찰은 무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강도연은 달리 봤다. 피해자들의 과거를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냈다. 세 사람 모두 15년 전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서울 외곽의 한 정신과 병원이었다. 그 병원은 10년 전 폐업했다. 박재현도 같은 시기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당시 그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6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강도연은 이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박재현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의 집을 수색했고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다. 피해자들의 소지품이 나온 것이었다. 박재현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은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정을 나서며 강도연을 보고 말했다. 세 번째는 당신이다. 윤서연은 그 문장을 곱씹었다. 세 번째, M3와 연결되는 숫자였다. 박재현이 세 번째 복수 대상으로 강도연을 지목한 것일까? 그렇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 아직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다. 파일 뒤쪽을 넘겼다. 강도연의 추가 조사 기록이 있었다. 그는 사건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았다. 박재현의 주장대로 누군가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다. 기록에는 폐업한 정신과 병원에 대한 조사 내용이 있었다. 그 병원은 희망정신과라는 이름이었다. 15년 전에는 꽤 알려진 곳이었다. 하지만 의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평판이 나빠졌다. 결국 10년 전 원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폐업했다. 원장의 이름은 민경호였다. 강도연은 민경호의 과거도 조사했다. 그는 유능한 정신과 의사였지만 논란도 많았다. 환자들에게 실험적 치료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윤서연은 민경호라는 이름을 메모했다. 이 사람이 핵심일 수도 있었다. 박재현과 세 피해자 모두 그의 환자였다. 15년 전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강도연의 기록을 더 읽어나갔다. 민경호가 사망한 경위가 수상했다.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였지만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족이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강도연은 타살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민경호의 유족은 아들 하나뿐이었다. 이름은 민준혁이었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후 병원을 정리하고 사라졌다. 강도연은 그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찾지 못했다. 1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알 수 없었다. 기록은 거기서 끝났다. 강도연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 같았다. 윤서연은 컴퓨터를 켜고 민준혁을 검색했다. 최근 기록이 있을까 궁금했다. 놀랍게도 결과가 나왔다. 1년 전부터 민준혁은 다시 사회에 나타났다. 직업은 심리상담사였다. 서울 강남에 작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윤서연은 주소를 메모했다. 이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
15년 전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 것이었다. 그때 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박재현을 찾았다는 소식이었다. 부산에서 발견됐다. 현재 부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했다. 윤서연도 내려가라는 지시였다. 윤서연은 파일을 챙겨 일어섰다. 박재현을 직접 만나봐야 했다. 그가 정말 범인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M3의 의미를 물어봐야 했다. 부산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윤서연은 계속 생각했다. 퍼즐 조각들이 있었다. 강도연의 죽음 다잉 메시지, 박재현의 출소, 15년 전 병원, 그리고 민준혁.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강도연은 그 연결고리를 알았던 것 같았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윤서연도 그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았다. 부산경찰서에 도착했다. 팀원들이 이미 와 있었다. 박재현은 조사실에 있었다. 윤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박재현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5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윤서연을 보자 박재현은 희미하게 웃었다. 강도연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윤서연은 맞은편에 앉았다. 박재현에게 어젯밤 어디 있었는지 물었다. 박재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집에 있었다고 했다.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 살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강도연을 죽이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윤서연은 그럼 왜 도망쳤냐고 물었다. 박재현은 웃었다. 도망친 게 아니라 피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용의자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서연은 M3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박재현의 표정이 변했다. 놀란 것 같았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되물었다. 윤서연은 강도연이 죽기 전 남긴 메시지라고 말했다. 박재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M3는 민준혁을 뜻한다고 말했다. 민경호의 아들이라고 했다. 윤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이름이 나올 줄 예상했지만 확인하니 충격이었다. 박재현이 계속 말했다. 15년 전 희망정신과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민경호 원장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인간적인 실험을 했다고 했다. 약물 투여, 전기 충격, 심리 조작. 여러 환자들이 고통받았다고 했다. 자신도 그중 하나였다고 했다. 그리고 3명의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윤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박재현은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약물 때문에 기억이 조각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경호가 죽던 날은 기억한다고 했다. 그날 병원에 불이 났다고 했다. 그리고 민경호는 그 안에서 죽었다고 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심장마비로 되어 있다고 했다. 누군가 진실을 숨긴 것이라고 했다. 박재현은 민준혁이 복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게 말이었다. 윤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럼 5년 전 3명의 살인은 민준혁이 한 것이냐고 물었다. 박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은 누명을 썼다고 했다. 민준혁이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증거를 조작했다고 했다. 윤서연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박재현은 씁쓸하게 웃었다.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신보다 강도연의 프로파일링을 믿었을 거라고 했다. 윤서연은 그럼 강도연은 왜 죽였냐고 물었다. 박재현은 강도연도 민경호를 죽인 사람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강도연은 젊은 형사였고 희망정신과 화재 사건을 담당했다고 했다. 그가 진실을 숨기는데 일조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준혁의 복수 리스트에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윤서연은 믿기 어려웠다. 강도연이 그런 일에 연루됐다는 것이 말이었다. 박재현이 말했다. M3는 민준혁의 이니셜 M과 3번째 복수 대상을 합친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죽었다고 했다. 5년 전 3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다.
윤서연은 누구냐고 물었다. 박재현은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민경호와 관련된 사람들일 거라고 했다. 당시 병원 관계자나 공범자들일 거라고 했다. 윤서연은 급히 팀장에게 연락했다. 민준혁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팀장은 즉시 서울의 상담센터로 팀원들을 보냈다. 하지만 결과는 허탕이었다. 민준혁은 사흘 전부터 센터에 나오지 않았다. 직원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집도 비어 있었다. 민준혁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윤서연은 불안했다. M3가 세 번째라면 다음은 M4였다. 네 번째 대상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72시간 패턴이라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강도연이 죽은 지 벌써 24시간이 지났다. 48시간 후면 다음 희생자가 나올 것이었다. 서둘러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서울로 돌아온 윤서연은 15년 전 희망정신과 화재 사건 기록을 찾았다. 오래된 파일이라 보관 창고에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파일을 열었다. 2010년 6월 15일 발생한 화재였다. 새벽 2시경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났다. 당시 입원 환자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원장 민경호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시신은 완전히 타버려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치과 기록으로 신원을 확인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압선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파일을 자세히 읽어보니 의문점이 있었다. 초기 조사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 방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추가 조사 없이 사고로 종결됐다. 담당 형사의 이름을 확인했다. 강도연이었다. 윤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박재현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었다. 파일에는 당시 병원 관계자 명단이 있었다. 원장 민경호, 부원장 이창수, 간호사 김은정, 행정직원 최민호. 윤서연은 이들의 현재 행방을 추적했다. 부원장 이창수는 8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간호사 김은정은 4년 전 자택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사고사로 처리됐다. 최민호는 6년 전 실종됐다. 아직 찾지 못했다. 윤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모두 의문사였다. 그리고 시기를 보니 패턴이 있었다. 민경호 사망 후 2년마다 한 명씩 죽거나 사라졌다. 계획적인 복수였다. 민준혁이 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제 강도연까지 죽었다. 리스트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남은 사람은 누구일까? 윤서연은 명단을 다시 봤다. 공식 기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 당시 병원을 조사했던 경찰들을 확인했다. 강도연 외에 2명이 더 있었다. 한 명은 이미 은퇴해서 시골에 살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현재 경찰청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름은 박상진이었다. 윤서연은 그 이름을 아는 것 같았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박상진은 현재 자신이 속한 팀의 팀장이었다. 윤서연은 숨이 막혔다. 팀장이 15년 전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리고 민준혁의 복수 리스트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M4는 팀장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윤서연은 급히 팀장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불안이 커졌다. 팀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팀장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응답이 없었다.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윤서연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조용했다. 거실을 지나 침실로 갔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팀장은 집에 없었다. 부엌으로 갔다. 식탁 위에 메모가 있었다. 팀장의 필체였다. 내용은 짧았다. 희망정신과 예터에 간다. 윤서연은 메모를 집어들었다. 팀장이 왜 그곳에 가는 걸까? 혼자 가면 위험했다. 민준혁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다. 윤서연은 즉시 출동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자신도 그곳으로 향했다.
희망정신과 예터는 서울 외곽 산속에 있었다. 15년 전 화재 이후 재건축되지 않고 폐허로 남아 있었다. 윤서연은 팀원들과 함께 도착했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폐허는 음산했다. 불탄 건물의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윤서연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천장은 무너져 있었고 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와 잔해들이 널려 있었다. 조심스럽게 걸으며 팀장을 찾았다. 복도 끝에서 빛이 보였다. 누군가 있었다. 윤서연은 권총을 꺼내 들고 다가갔다. 방 안에 팀장이 있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차분한 표정이었다.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다. 민준혁임이 분명했다. 윤서연은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했다. 민준혁은 윤서연을 봤다. 미소를 지었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권총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신 팀장의 머리에 겨눴다. 윤서연은 긴장했다. 한 발만 잘못 쏘면 팀장이 위험했다. 민준혁이 말했다. 강도연의 제자라며 반갑다고 했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광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이성적이었다. 윤서연은 왜 이러는 거냐고 물었다. 민준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15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서연은 내 아버지가 환자들을 학대했다고 말했다. 민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환자들을 치료하려 했을 뿐이라고 했다.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의 증언도 있다고 했다. 민준혁은 웃었다. 박재현은 미친 사람이라고 했다.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서연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내 아버지는 비윤리적인 실험을 했다고 했다. 환자들이 고통받았다고 했다. 민준혁의 손이 떨렸다. 거짓말이라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윤서연은 계속 말했다. 내 아버지를 죽인 건 환자 중 한 명이었을 거라고 했다. 복수였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걸 숨겨줬을 뿐이라고 했다. 잘못은 했지만 죽을 죄는 아니라고 했다. 민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이들은 공범이라고 했다. 아버지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진실을 숨겼다고 했다. 그것만으로도 벌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윤서연은 그럼 너도 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했다. 내 아버지와 다를 게 없다고 했다. 민준혁이 흔들렸다. 권총을 든 손이 떨렸다. 윤서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재빨리 다가가 민준혁의 팔을 쳤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민준혁이 저항했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팀원들이 달려와 민준혁을 제압했다. 수갑이 채워졌다. 민준혁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팀장이 일어났다. 윤서연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윤서연은 괜찮으냐고 물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윤서연은 팀장이 15년 전 사건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했다. 팀장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말하겠다고 했다. 민준혁이 연행됐다. 윤서연은 폐허를 둘러봤다. 15년 전 이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 환자들이 고통받았다. 그리고 그 고통은 연쇄적인 복수로 이어졌다. 여러 사람이 죽었다. 강도연도 그 중 하나였다. 윤서연은 가슴이 아팠다. 만약 15년 전 진실이 밝혀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팀장 박상진이 입을 열었다. 15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시 자신은 갓 형사가 된 새내기였다. 희망정신과 화재 사건을 배당받았다. 선배 형사 강도영과 함께 조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화재 사고로 보였다.
하지만 조사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병원 환자들의 진술이 이상했다. 모두 겁에 질려 있었다. 원장 민경호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일부는 학대당했다고 주장했다. 강제로 약물을 투여받았다고 했다. 전기 충격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민경호는 모든 것을 숨겼던 것이었다. 박상진과 강도연은 더 파고들었다. 병원 지하에서 비밀 치료실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환자들을 묶어두는 침대와 각종 약물, 전기 충격 장비가 있었다. 그리고 환자들의 비명이 녹음된 테이프도 있었다. 끔찍한 내용이었다. 민경호는 정신과 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었다. 강도영과 박상진은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때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민경호는 정치인들과 재벌가의 가족들도 치료했다.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사건이 커지면 여러 사람들이 곤란해질 상황이었다. 사건을 조용히 묻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강도연은 반발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상진은 두려웠다. 아직 젊은 형사였고 앞날이 있었다. 결국 타협했다. 화재는 사고로 처리하고 민경호의 죽음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대신 병원은 폐쇄됐다. 환자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증거는 모두 봉인됐다. 하지만 강도연은 그 결정을 평생 후회했다. 자신이 정의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계속 사건을 추적했다. 민경호의 환자들을 관찰했다. 혹시 보복이 있을까 걱정했다. 그리고 실제로 5년 전 사건이 터졌다. 3명의 환자가 살해됐다. 강도연은 그것이 15년 전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박재현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도연은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박재현이 진범이 아닐 수도 있었다. 누군가 박재현을 이용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출소 후에도 계속 조사했다. 그리고 민준혁을 찾아냈다. 민경호의 아들이 모든 것의 배후임을 알아냈다. 하지만 늦었다. 민준혁은 이미 강도연이 진실에 가까워진 것을 알았다. 그래서 먼저 제거한 것이었다. M3는 민준혁의 세 번째 타깃을 의미했다. 첫 번째는 부원장 이창수였다. 두 번째는 간호사 김은정이었다. 세 번째가 강도연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 박상진일 예정이었다. 박상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15년 전 자신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여러 사람이 죽었다. 강도연도 죽었다. 모두 자신의 책임이었다. 윤서연은 팀장을 바라봤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다. 젊은 형사가 거대한 압력 앞에서 굴복한 것이었다. 잘못이었지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민준혁도 조사를 받았다. 그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자백했다. 15년 전 아버지가 죽던 날을 기억했다. 당시 그는 대학생이었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병원에 불이 났다는 내용이었다.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건물은 불타고 있었고 아버지는 안에 갇혀 있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그날 환자 한 명이 불을 질렀다. 오랜 학대를 참지 못한 환자였다. 민경호를 죽이려 한 것이었다. 그리고 성공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사실을 숨겼다. 단순 화재로 처리했다. 민준혁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 진실을 알아내려 했다. 하지만 모두 침묵했다. 10년 동안 민준혁은 준비했다. 심리학을 공부했다. 아버지의 환자 기록을 몰래 빼냈다. 관련된 사람들을 추적했다. 그리고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원장 이창수였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2년 후 간호사 김은정을 익사로 위장해 죽였다. 역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강도연은 달랐다. 강도연은 패턴을 알아챘다. 15년 전 사건과 연결했다. 민준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준혁은 서둘러 강도연을 제거해야 했다. 강도연을 찾아가 만났다.
강도연은 민준혁을 의심했지만 확신하지 못했다. 문을 열어줬다. 민준혁은 강도연이 등을 돌린 순간 공격했다. 강도연은 쓰러지며 바닥에 메시지를 남겼다. M3 민준혁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냥 두고 떠났다. 나중에 뉴스를 보고서야 그것이 자신을 가리키는 암호임을 알았다. 강도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프로파일러였던 것이었다. 제자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를 남긴 것이었다. 윤서연은 민준혁에게 물었다. 왜 5년 전에는 박재현을 범인으로 만들었냐고. 민준혁은 대답했다. 당시 3명의 환자를 죽인 것은 아버지에 대한 메시지였다고 했다. 아버지가 학대한 환자들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직접 잡히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박재현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했다. 증거를 조작해서 그의 집에 심었다고 했다. 윤서연은 박재현에게 미안했다. 그는 5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었다. 민준혁의 계획에 이용당했다. 윤서연은 박재현의 무죄를 입증하기로 다짐했다. 재심을 청구할 것이었다. 민준혁의 자백으로 충분한 증거가 됐다. 며칠 후 윤서연은 강도연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강도연이 도운 사람들이었다. 그가 잡은 범인들의 피해자 유가족들도 있었다. 모두 강도연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윤서연은 영정 앞에 섰다. 강도연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다. 윤서연은 속으로 말했다. 선배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풀었다고. M3의 의미를 알아냈다고. 그리고 민준혁을 잡았다고. 더 이상 희생자는 없을 거라고. 강도연은 죽어서도 프로파일러였다. 자신의 죽음마저 단서로 만들었다. 그 덕분에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윤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강도연이 남긴 파일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정리하며 윤서연은 생각했다. 15년 전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낳았는지, 진실을 숨긴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 사람이 죽었다. 복수의 연쇄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 진실이 밝혀졌다. 민준혁은 재판을 받을 것이었다. 박재현은 자유를 되찾을 것이었다. 박상진 팀장은 책임을 질 것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윤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은 또 올 것이었다. 새로운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준혁의 재판 준비가 진행됐다. 검찰은 살인죄와 살인교사죄로 기소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민준혁 자신도 모든 것을 자백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심신미약을 주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내세울 것이었다. 윤서연은 민준혁과 접견했다.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민준혁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윤서연은 질문을 시작했다. 왜 72시간 간격이었냐고 물었다. 민준혁은 대답했다. 아버지가 죽기까지 72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불에 탄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죽었다고 했다. 그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같은 간격을 뒀다고 했다. 윤서연은 다음 질문을 했다. 5년 전 3명을 죽인 이유는 뭐냐고. 왜 하필 그 3사람이었냐고. 민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가장 심하게 학대당한 환자들이었다고 했다. 아버지의 실험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다고 했다. 그들을 죽인 것은 해방시켜준 것이라고 했다. 윤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그건 살인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윤서연은 마지막 질문을 했다. 정말 후회하지 않냐고. 민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이었다고 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윤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혁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진정한 반성은 없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윤서연은 박재현을 만났다. 그도 구치소에 와 있었다. 재심 절차 때문이었다. 박재현은 윤서연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윤서연도 인사를 받았다. 박재현은 고맙다고 말했다. 진실을 밝혀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5년 동안 억울했지만 이제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윤서연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더 일찍 진실을 알았어야 했다고 했다. 박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형사님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강도연도 윤서연도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다만 민준혁이 너무 치밀했을 뿐이라고 했다. 윤서연은 박재현의 너그러움에 감동했다. 5년을 빼앗긴 사람이 이렇게 담담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사무실로 돌아온 윤서연은 강도연의 책상을 정리했다. 유품을 유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15년 전 희망정신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 강도연과 박상진이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메모가 있었다. 잊지 말자.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윤서연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강도연은 15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려 했다.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진실의 단서를 남겼다. M3라는 암호는 그의 마지막 프로파일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다. 민준혁은 잡혔고 진실은 드러났다. 팀장 박상진은 사표를 제출했다. 15년 전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파면이 결정됐다. 박상진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윤서연은 팀장의 마지막 날 사무실을 찾아갔다. 팀장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했다. 팀장은 미소 지었다. 고맙다고 했다. 팀장이 말했다. 15년 전 선택을 후회한다고. 강도연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진실을 숨기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윤서연은 위로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은 인생 동안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한 달 후 민준혁의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언론도 대거 몰려왔다. 프로파일러를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라는 타이틀이 관심을 끌었다. 민준혁은 법정에 담담한 표정으로 섰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살인사건, 살인미수 1건, 증거인멸 등 여러 혐의였다. 변호인은 예상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민준혁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다. 10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라고 했다. 증거인멸과 알리바이 조작까지 완벽했다고 했다. 이것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계획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재판은 몇 주 동안 이어졌다. 여러 증인이 나왔다. 박재현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15년 전 병원에서의 일을 증언했다. 민경호의 학대를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혁의 고통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컸을 거라고 했다. 다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서연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강도연의 다잉 메시지 M3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말했다. 민준혁이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 증언했다. 판사는 진지하게 들었다. 배심원들도 집중했다. 마지막 날 민준혁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 민준혁은 일어나 말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다고 했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했다. 법정은 조용했다. 아무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판결이 내려졌다. 살인죄 인정. 심신미약 불인정.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민준혁은 표정에 변화 없이 판결을 들었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법정이 끝나고 민준혁은 연행됐다. 윤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었다. 민준혁도 결국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됐다. 민준혁의 재판이 끝나고 일상이 돌아왔다. 윤서연은 다시 평범한 사건들을 맡았다. 하지만 강도연의 빈자리는 컸다. 사무실은 여전히 그의 부재를 느끼게 했다. 새로운 팀장이 부임했지만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 어느 날 윤서연에게 소포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강도연의 집 주소였다. 유족이 보낸 것이었다. 윤서연은 조심스럽게 소포를 열었다. 안에는 노트 한 권과 편지가 있었다. 편지는 강도연의 여동생이 쓴 것이었다. 오빠가 윤서연에게 주라고 했던 물건이라는 내용이었다. 노트를 펼쳤다. 강도연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제목은 M 프로젝트였다. 민준혁에 관한 모든 조사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강도연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민준혁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패턴을 분석했고 다음 타깃이 자신임을 알고 있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윤서연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만약 내가 죽으면 M3를 기억하라. 그것이 모든 답이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 너만 할 수 있다. 강도연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제자에게 마지막 임무를 맡긴 것이었다. 윤서연은 울컥했다. 강도연은 마지막까지 프로파일러였다. 자신의 죽음조차 사건 해결의 도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제자를 믿었다. M3라는 암호를 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실제로 윤서연은 그것을 풀어냈다. 강도연의 믿음에 보답한 것이었다. 윤서연은 노트를 소중히 보관했다. 이것은 강도연의 유산이었다. 프로파일러로서의 마지막 기록이었다. 언젠가 이것을 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후배 형사들에게 프로파일링을 가르칠 때 좋은 자료가 될 것이었다. 며칠 후 박재현의 재심이 열렸다. 민준혁의 자백과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됐다. 판사는 즉시 무죄를 선고했다. 박재현은 5년 만에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다. 법정을 나서며 박재현은 눈물을 흘렸다. 너무 오래 기다린 순간이었다. 윤서연은 박재현을 축하했다. 박재현은 고맙다고 또 말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과거는 잊고 앞을 보고 살겠다고 했다. 윤서연은 응원한다고 말했다. 박재현은 미소 지으며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가벼워 보였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박상진 전 팀장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경찰을 그만두고 작은 보안업체에 취직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만족했다. 15년 동안의 죄책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가끔 윤서연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물었다. 윤서연도 대답해줬다. 과거는 과거였다. 앞으로가 중요했다. 어느 주말 윤서연은 강도연의 묘를 찾았다. 조용한 공원묘지였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묵념했다. 그리고 보고했다. 사건을 해결했다고. M3의 의미를 풀었다고. 민준혁을 잡았다고. 박재현의 무죄를 밝혀냈다고.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윤서연은 들을 수 있었다. 잘했다는 말을. 묘를 떠나며 윤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바람이 시원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사건은 끝났다. 진실은 밝혀졌다. 정의는 실현됐다.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윤서연은 새로운 사건 파일을 받았다. 일상은 계속됐다. 범죄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연은 준비되어 있었다. 강도연에게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범죄 현장은 범인의 심리를 보여주는 무대. 모든 단서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윤서연은 파일을 펼쳤다. 새로운 사건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도연의 가르침이 함께했다. M3 사건의 교훈도 있었다. 진실을 숨기면 더 큰 비극이 온다는 것.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윤서연은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었다. 민준혁이 수감된 지 2달이 지났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윤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뭔가 빠진 것 같았다. 작지만 중요한 무언가였다. 윤서연은 다시 강도연의 노트를 펼쳤다. M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다. 강도연의 추론과 증거들을 따라갔다. 대부분은 이미 확인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 문단이 눈에 들어왔다. 민준혁의 공범 가능성에 대한 메모였다. 강도연은 민준혁 혼자서 모든 것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특히 5년 전 사건에서 박재현에게 증거를 심는 과정이 너무 완벽했다.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하지만 강도연은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지 못했다. 메모는 거기서 끝났다. 윤서연은 다시 5년 전 사건 파일을 펼쳤다. 박재현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물 목록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의 소지품, 범행 도구, 그리고 피해자들의 사진. 모두 박재현의 침실 옷장에서 나왔다. 너무 쉽게 발견됐다. 마치 누군가 경찰이 찾도록 배치해 놓은 것처럼 보였다. 당시에는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의도적인 조작이었다. 윤서연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형사들의 명단을 확인했다. 강도연, 박상진,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다. 이름은 최진우였다. 윤서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현재 강력계에서 근무 중인 선배였다. 조용하고 성실한 형사였다. 별다른 특징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최진우는 5년 전 사건 직후 갑자기 승진했다. 그리고 강남 부자 동네로 이사했다. 윤서연은 그의 재산 변동 내역을 조회했다. 놀랍게도 5년 전을 기점으로 통장 잔고가 크게 늘어났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다. 윤서연은 최진우를 찾아갔다. 그는 자리에 없었다. 휴가를 냈다고 했다. 2주간의 장기 휴가였다. 윤서연은 불안했다. 최진우가 무언가 눈치챈 걸까? 민준혁이 잡힌 후 도망친 걸까? 윤서연은 최진우의 집으로 향했다. 집은 조용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윤서연은 관리실에 연락했다. 관리인이 와서 문을 열어줬다.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흔적은 없었다. 옷장은 비어 있었고 개인 물품들도 없었다. 최진우는 이미 떠난 것 같았다. 윤서연은 집을 수색했다. 서재 책상 서랍에서 USB 하나를 발견했다. 노트북에 꽂아 확인했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고백이었다. 윤서연은 파일을 열었다. 최진우가 작성한 문서였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내용이었다. 최진우는 5년 전 민준혁에게 돈을 받았다고 적었다. 5억 원이었다. 대가로 증거 조작을 도와줬다. 박재현의 집에 증거물을 심었다. 그리고 수색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한 것처럼 보고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완벽한 범죄였다. 최진우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았다. 새 집도 샀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렸다. 박재현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자신도 처벌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5년 동안 침묵했다. 민준혁이 잡힌 지금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도망치기로 했다. 문서 마지막에는 사과의 말이 있었다. 박재현에게, 강도연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적었다. 자신은 비겁한 인간이라고 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진실만은 남기고 싶었다고 했다. 이 파일이 발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서연은 즉시 최진우를 수배했다. 공항과 항만에 출국 금지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최진우는 이틀 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목적지는 필리핀이었다. 추적이 어려웠다. 윤서연은 좌절했다. 또 하나의 진실이 드러났지만 정의는 실현되지 못했다. 최진우는 도망쳤다. 처벌받지 않았다. 박재현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5년을 잃었다. 그 책임을 물을 사람이 또 있었는데
놓쳐버렸다. 하지만 USB는 증거였다. 최진우의 자백은 기록으로 남았다. 언젠가 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이었다. 윤서연은 그렇게 다짐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시간이 걸려도 드러난다. 박재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박재현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최진우도 결국 도망자가 됐다고 말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 거라고 했다. 그것도 일종의 벌이라고 했다. 윤서연은 박재현의 관대함에 또 한 번 놀랐다. 5년을 빼앗긴 사람이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다니. 민준혁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면회실에서 민준혁은 별 반응이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다. 최진우가 자신을 도와줬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진우의 선택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했다. 각자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라고 했다. 윤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다. M3 사건의 최종 보고서였다. 민준혁의 체포, 박재현의 무죄, 그리고 최진우의 공범 혐의까지 모두 포함했다. 사건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최진우는 여전히 도주 중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모두 밝혀졌다. 강도연의 노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쳤다. 그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 말이 맞았다. 15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다. 5년 동안 묻혀있던 증거 조작도 밝혀졌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이겼다. 윤서연은 노트를 덮었다. 강도연의 유산은 이제 윤서연의 것이었다.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았다. 프로파일러로서의 자세를 배웠다. 진실을 향한 집념을 물려받았다. 윤서연은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었다. 앞으로 맡을 모든 사건에서 강도연의 정신을 기억할 것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낙엽이 지는 공원을 걸으며 윤서연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많은 일이 있었다. 강도연의 죽음, M3, 민준혁의 체포, 박재현의 무죄, 최진우의 도주. 한 사건이 끝나는데 여러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 민준혁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심리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아이러니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도관들은 민준혁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언젠가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재현은 새로운 삶을 잘 살고 있었다. 작은 서점을 열었다. 책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만족했다.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행복이었다. 가끔 윤서연이 서점을 찾았다.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다. 박재현은 항상 밝게 웃었다. 과거는 이제 정말 과거가 된 것 같았다. 박상진 전 팀장도 안정을 찾았다. 보안업체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빚은 없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다. 15년 동안의 죄책감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살아갈 만했다.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했다. 속죄의 일환이었다. 최진우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다. 인터폴에 수배됐지만 소식이 없었다. 동남아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했다.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가족도 만날 수 없었다. 그것도 일종의 벌이었다.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옥에 갇힌 것이었다. 윤서연은 새로운 팀장 아래서 일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새 팀장은 강도연과 스타일이 달랐다. 더 체계적이고 규칙을 중시했다. 강도연의 직관적 접근과는 반대였다. 하지만 나름대로 배울 점이 있었다. 윤서연은 두 스타일을 조화롭게 사용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윤서연에게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경찰대학에서 M3 사건을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프로파일링과 암호 해독에 대한 내용이었다. 윤서연은 수락했다. 강도연의 가르침을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강연 당일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윤서연은 M3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강도연의 다잉 메시지, 암호 해독 과정, 민준혁의 체포까지.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다. 질문도 많았다. 어떻게 M3가 민준혁을 뜻한다고 알았냐는 질문이 제일 많았다. 윤서연은 대답했다. 강도현과의 3년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가 가르쳐준 것들, 함께 해결한 사건들, 그 모든 경험이 단서였다고. M3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강도현과 자신 사이의 암호였다고. 그것을 풀 수 있었던 건 신뢰와 이해 덕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다. 자신도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윤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관찰하고 생각하고 공감하라고. 범죄 현장은 범인의 심리를 보여주는 무대라고. 모든 단서에는 의미가 있다고. 강도연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학생은 고마워하며 돌아갔다. 윤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강도연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었다. 자신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있었다. 그것이 스승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었다.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연결이었다. 저녁이 되어 윤서연은 강도연의 묘를 찾았다. 정기적으로 찾아왔다. 오늘은 특별히 할 말이 있었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오늘 경찰대학에서 강연을 했다고. M3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선배님의 가르침을 잘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흩날렸다. 윤서연은 그것이 강도연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잘했다는 말 같았다. 윤서연은 미소 지었다. 선배님, 이제는 편히 쉬세요. 남은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말했다. 묘를 떠나 집으로 가는 길, 윤서연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로운 사건 배당 통보가 와 있었다. 내일 아침부터 새 사건을 맡게 됐다. 윤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범죄는 쉬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도 쉬지 않을 것이었다. 강도연처럼 끝까지 진실을 추구할 것이었다. 집에 도착해 강도연의 노트를 꺼냈다. M 프로젝트. 이제는 윤서연의 교과서였다. 새 사건을 시작하기 전 항상 읽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노트를 펼치고 강도연의 글씨를 따라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의 메시지를 또 한 번 읽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추가된 문장이 있었다. 전에는 못 봤던 문장이었다. 하지만 오늘 처음 눈에 들어왔다. 내용은 이랬다. 후배에게 나의 마지막 사건을 맡아줘서 고맙다. 너라면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윤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도연은 자신의 죽음까지 계산하고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다. 마지막까지 제자를 믿었다. 그리고 응원했다. 윤서연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선배님 맡기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렇게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연은 새 사건 파일을 받았다. 복잡해 보이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겁먹지 않았다. 강도연의 가르침이 있었다. M3 사건의 경험도 있었다. 무엇보다 진실을 향한 의지가 있었다. 윤서연은 파일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범죄 현장 사진을 봤다. 단서를 찾았다. 피해자의 배경을 조사했다. 용의자를 추렸다.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했다. 강도연이 가르쳐준 방식이었다. 서두르지 않고 꼼꼼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입견을 버리고.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윤서연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건 파일과 씨름하며 밤을 새울 것이었다. 진실을 찾을 때까지. 강도연처럼, M3 사건처럼. 윤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파일에 집중했다.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것이었다. 범인이 남긴 흔적이 있을 것이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자신의 일이었다. 프로파일러로서, 강도연의 제자로서, 정의를 지키는 형사로서 M3 사건은 끝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새로운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진실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연은 그것을 하나씩 풀어갈 것이었다. 강도연의 정신을 이어받아 M3 사건의 교훈을 기억하며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윤서연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강도연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